안녕하세요. 상속보다는 컴포니션 발표를 맡은 로키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상속의 장점, 상속의 문제점, 그리고 조합을 소개하고 조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상속을 쓰기 위한 조건, 그리고 요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3요소를 꼽는 이제 캡슐화, 상속, 다양성 중에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속 중에서도 특히 좀 자바의 특성으로 자바 사이 상속의 좀 특징들은 제 위와 같아요. 이 부분들은 다들 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먼저 상속의 장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중복 속성을 상속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더 손쉽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제이슨의 상속과 인터페이스 제이슨이 상속과 인터페이스 수업을 해줬었죠. 이제 그때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개념을 배웠었는데 그 특징을 사용하여 다양성 또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더 빨리 개발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비스라는 초보자 클래스와 위자드라는 법사 클래스가 있는데 두 클래스는 네임이랑 HP라는 빌드 그리고 펀치라는 메서드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노비스 클래스를 위자드 클래스가 상속을 함으로써 위자드 클래스는 나머지 요소인 이제 MP 필드와 이제 파이어볼 메서드만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런 장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속을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캡슐화를 깨뜨린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구현이 이제 하위 클래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캡슐화가 깨지게 되고 따라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강하게 결합 그리고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위 클래스가 이제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하위 클래스의 동작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고 상위 클래스의 내부 구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이제 코드 한 줄 건드리지 않은 하위 클래스가 오동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캡슐화가 깨지는 것이 상속의 가장 큰 문제이고 다른 문제들은 이 문제점의 파급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의 문제점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성능상의 이유로 해시셋이 처음 생성된 이후 원소가 몇 번 더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시셋을 상속받는 새로운 로키셋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로키셋에는 추가된 원소의 수를 저장하는 변수 add count와 그리고 그 원소에 접근하는 겟터를 정의를 하였고 add와 addall 메서드를 통해 원소의 수가 적절하게 증가하도록 오버라이딩을 하였습니다. 로키셋 밑에 이제 메인을 또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메인 함수에서 로키셋의 포비, 제이슨, CU, 브라운이라고 하는 스트링 원소를 가진 컬렉션을 로키셋의 add all 메서드로 추가를 하고 이 로키셋의 add count를 겟터를 통해 이제 꺼내서 콘솔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몇이 나올까요? 아마도 4개의 원소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4가 나올 것이라 추측을 했겠지만 실제 결과값은 8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해시셋이 그 부모의 부모 클래스인 이제 어브스트랙 컬렉션에서 add all 메서드를 구현할 때 파라미터로 받은 이제 컬렉션의 원소들을 각각 add 메서드를 호출하여 추가하기 때문에 즉 셀프 유즈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한 원소당 add를 2번씩 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값이 2배가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법 모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각각 원인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add-all 메서드를 재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 완벽한 해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부모 클래스인 해시셋이 만약 변경이 된다면 로키셋의 작동은 다시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add-all 메서드를 다른 식으로 재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 동작을 다시 구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먼저 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잘못 구현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럴 또 문제가 있고 또한 만약 상위 클래스가 프라이빗 필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구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상위 클래스에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위 클래스에 새 메서드가 추가됐을 때 이제 하위 클래스의 메서드와 시그니처가 같고 반환 타입이 다르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메서드는 하위 클래스에서 추가를 하는 거고 상위 클래스에서 만약 메서드의 시그니처가 같지만 반환 타입이 다른 경우가 이제 만약 그런 메서드가 상위 클래스에 생성이 된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결국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처럼 자식 클래스인 로키셋은 부모 클래스인 이제 해시셋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속의 문제점은 부모 클래스의 결함이 있다면 자식 클래스에게도 그 결함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자바 API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이온이 이전 테코톡에서 발표했던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때 제이온은 스택을 소개하면서 스택은 레거시 코드인 벡터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스택 대신 데크를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이 내용은 스택 코드를 뜯어보면 동일하게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벡터의 구현 방법에 이유가 있는데, 벡터는 get과 set 역할을 하는 모든 메서드에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로 쓰이는 키워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잘 아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편히 앉아서 날먹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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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벡터는 get과 set 역할을 하는 모든 메서드에 싱크로나이즈 키워드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제 벡터에 단순히 이터레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아이템들을 탐색하기만 해도 원소 탐색 시마다 get 메서드의 실행을 위해 계속 락을 걸고 닫게 됨으로써 이터레이터 연산 과정 전체에 단 한 번만 걸어주면 될 락킹에 쓸데없는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벡터는 특정 상황에서만 최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므로 효율적인 스레드 세이프 컬렉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택이 벡터처럼 get, set 메서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스택을 사용해 지향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스택이 벡터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벡터를 상속받게 된 스택은 벡터의 기능을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부모 클래스인 벡터의 결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 대신에 데크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해시 테이블을 상속한 이제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또 상속을 잘못 사용한 예도 있으니 그 코드 또한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보내드릴게요. 예. 네, 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합이란 기존 클래스를 확장하는 대신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프라이빗 필드로 기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설계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뭐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솔직히 와닿지가 좀 않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기존 클래스가 새로운 클래스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조합은 이제 새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서드들을 기존 클래스에 대응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방식을 포워딩이라고 하고요. 그 새로운 클래스들은 메서드들을 새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전달 메서드, 그냥 포워딩 메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리뷰어들에게 게터로 값을 꺼내서 외부에서 비교하거나 처리하지 말고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피드백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여기서 포워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객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아래 사진들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나요? 네, 빨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같이 매우 좋은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네요. 다 좋은 조합인 거. 네, 조합의 소개,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합의 장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의 내부 구현 방식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심지어 기존 클래스에 새로운 메서드가 추가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캡슐화를 깨트리지 않고요. 세 번째로 상위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됩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조합은 캡슐화를 깨트리고 부모 클래스에 의존하는 상속의 단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연성까지 갖췄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메서드 호출을 통해 값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is a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제이슨이 상속에 대한 이제 수업을 할 때 커피 is caffeine beverage 해가지고, 네, 커피는 카페인 음료이다 하고 했을 때 이게 참이라고 했었죠. 상속의 관계이고. 네, 조합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유사하지만 대조적으로 has a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조합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조합을 이미 사용해봤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확률이 이제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진행했던 로또 미션에서의 당첨 로또입니다. 당첨 로또는 지난주 당첨 번호와 보너스 볼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위닝 로또의 구현을 이 코드와 유사하게 지금 보이는 이 코드와 비슷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조합을 훌륭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위닝 로또를 조합으로 구현하게 되면 위닝 로또가 참조하고 있는 기존 클래스인 로또 그리고 이제 로또 넘버 클래스의 변화에, 그 두 개 기존 클래스의 변화에 영향이 적어집니다. 즉 변화에 유연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속은 쓰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쓰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상속은 언제 써야 될지, 상속을 쓰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을 사용할 때는 먼저 세 가지 명확한 is or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상위 클래스가 확장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문서화도 잘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조금 위에 두 가지랑은 좀 다른 이제 뉘앙스이긴 하지만 좀 다른 성격의 허용이긴 하지만, 이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 모두 같은 프로그래머가 통제하는 패키지 안에서라면 본인의 코드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니까 그만큼 사용하는데 잘 사용할 거리라는 생각, 잘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약간 제시를 한 그 내용이고 조건이고요. 상속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만 하신다면 조합을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상속이든 조합이든 간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속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제대로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요. 상속 제대로 알고 잘 모르겠으면 저의 조합을 쓰자는 저의 마지막 말로 저의 발표는 끝이 내겠습니다. 상속과 컴퍼리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구글 검색창에서 Comparison over Inheritance를 검색하여서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로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스텝 앰플로 확실한 이주 기미 케어. 안녕하세요. 운영체제 가상메모리 발표를 진행할 백엔드 배럴입니다. 먼저 가상메모리가 뭔지 짧게 설명하고 시작해 볼게요. 가상메모리란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로 프로세스 전체가 메모리 내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가상메모리를 사용하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각 프로그램이 더 작은 메모리를 차지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 수행 가능하며 수업하는 데 필요한 I/O 횟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와닿지도 않으니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가상 메모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사전 지식이 꽤 많았어요. 크게 컴퓨터 구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란, 주소 바인딩, 수압 영역으로 나눠서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컴퓨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CPU고 CPU가 연산을 하는 것이에요. CPU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설명에서는 한 개의 CPU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설명할게요. CPU가 연산을 하려면 메모리의 값을 참조해야 하는데요. CPU는 연산할 때 레지스터 값을 참조해요. 레지스터는 자료를 보관하는 매우 빠른 기억 장소입니다. 하지만 용량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레지스터보다는 좀 느리지만 좀 더 큰 용량인 메인 메모리, 즉 피지컬 메모리를 두어서 해당 내용을 참조합니다. 레지스터 메인 메모리는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휘발성의 특징을 가져요. 더 많은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느리지만 용량이 크고 비휘발성을 가지는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CPU는 메인 메모리까지의 값만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저장 장치의 값을 참조하려면
OS의 도움을 받아서 입출력 작업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란 CPU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CPU는 메인 메모리까지의 값만 참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정보가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이진 실행 파일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만약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컴파일러 링커의 작업으로 실행 파일이 생성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당 이진 실행 파일이 물리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실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가져와 프로세스 형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보가 CPU가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포크 요청으로 새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이그젝 요청으로 로더를 호출해요. 로더는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사용하여 지정된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디스크에 존재하던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올라오고 CPU가 해당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CPU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0번부터 시작하는 프로세스마다 독자적인 주소 공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바라보는데 이것은 논리 주소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바라보는 주소는 논리 주소입니다.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 주소가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논리 주소가 물리적 메모리의 특정 위치로 매핑되는데 이 작업을 주소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바인딩 시점에 따라서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값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바인딩 방식은 물리적 메모리 주소가 결정되는 시기에 따라 컴파일 타임 바인딩, 로드 타임 바인딩, 실행 시간 바인딩으로 나뉘어져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행 시간 바인딩이 지원돼야 돼요. 이 기법을 사용하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행 시간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CPU가 주소를 참조할 때마다 주소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 바인딩을 점검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 레지스터 1개 레지스터를 포함하여 MMU라는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준 레지스터는 현재 프로세스의 물리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서 논리 주소 더하기 기준 레지스터 값으로 물리적 주소의 위치를 찾아요. 프로세스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 주소 값이라도 각 프로세스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MMU 기법에서는 문맥 교환으로 기준 레지스터 값을 각 프로세스에 맞게 설정합니다. CPU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요. CPU를 한 개라고 가정했으니 일할 수 있는 자원은 한 개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사용해요. 이는 사실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CPU가 짧은 시간 단위로 프로세스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를 시그널 방식이라고 합니다. CPU가 프로세스를 실행하려면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오면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의 확장 영역으로 수압 영역을 사용해요. 수압 공간은 외부 저장 장치에 존재하지만 물리 메모리의 확장 개념이에요. 물리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 중인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일시적으로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압 영역은 디스크에 존재하지만 파일 시스템과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비휘발성이지만 수압 영역은 메모리 공간을 확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수행 중인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저장됩니다. 메모리에서 수압 영역으로의 이동을 수압인, 수압아웃이라고 합니다. 수압 영역도 외부 저장 장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OS에 의해 I/O 작업이 일어나요. 하지만 공간 효율성보다는 시간 효율성을 고려한 저장이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럼 배경 지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가상 메모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상 메모리는 왜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정보는 모두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음을 가정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에서 물리 메모리를 나눠서 사용하게 돼요. 여러 개를 사용할수록 각 프로그램에게 할당될 수 있는 물리 메모리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다른 프로세스를 올려야 해서 공간이 부족해진다면 기존 프로세스를 수압 영역으로 내쫓고 필요한 프로세스가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빈번하게 수압 영역과 I/O가 발생할 거예요. 물리 메모리의 크기를 벗어나는 프로세스라면 실행조차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가상 메모리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어 코드나 관리 코드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도 잘 안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모두 물리 메모리에 올려놔야 될까요? 필요한 내용만 물리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상 메모리는 실제의 물리 메모리 개념과 개발자의 논리 메모리 개념을 분리합니다. 따라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 프로세스 전체의 내용을
메모리에 올릴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에 올려 실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필요한 정보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적재하는 요구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이 기법에서는 주소 공간이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페이지들만 물리 메모리에 가져와 사용합니다. 필요한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지금 여기 삭제됐는데 특정 페이지 메모리 존재 유무를 구분하기 위해 유무효 비트를 사용합니다. 밸리드 비트는 해당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음을 뜻합니다. 인밸리드 비트는 해당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음을 의미하고 이를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조 저장 장치에 페이지가 있다면 보조 저장 장치에서 해당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좀 더 자세히 동작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물리 메모리에 대응되는 페이지 테이블에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로 물리적 메모리에서 페이지의 바인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배경 지식에서 설명드린 MMU의 도움을 받아 실행 타임 바인딩 기법이 적용됩니다. 인밸리드 비트인 페이지의 값을 참조할 경우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CPU가 논리 메모리에서 1번지의 값에 참조를 시도합니다. 대응되는 페이지 테이블을 보니 인밸리드 비트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해당 내용은 물리적 메모리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CPU 제어권이 OS한테 넘어가게 되고 수압 영역에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해서 물리 메모리의 빈 공간에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올려 사용하는 기법을 요구 페이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저장 공간인 수압 영역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마다 가상의 주소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올려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물리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운영체제에는 프로그램이 물리적 메모리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만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하에 프로그램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다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페이지를 확인해 볼게요. 가상 메모리란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로 프로세스 전체가 메모리 내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보다 커져도 됩니다. 물리 메모리 크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에 프로그래머는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각 프로그램이 더 작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당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하여 더 많은 프로세스를 수용 가능하게 됩니다. 응답 시간은 늘지 않으면서 CPU 이용률과 처리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압 에어리어에 대한 I/O가 적게 일어나므로 더 빨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개념과 장점이 좀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반유경 교수님의 책과 KOCW 운영체제 강의, 그리고 흔히 공룡책이라고 불리는 운영체제 책을 참고하였어요. 참고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운영체제 가상 메모리 주제로 발표한 배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البرغل بيكبوه بزيت. 한식 주방장이 콩비지로 찌개랑 전을 만들어요. 조리대에 재료들과 도구들을 얹어놓고 요리를 하죠. 요리를 진행하다 보면 조리대에 얻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뭘 더 얹어놓을 공간이 없어지면 요리가 진행이 안 돼요. 치우고 해야죠. 이때 똘똘한 조수가 레시피를 한번 쫙 훑어보고 이 시점 이후로 비지를 더 쓰진 않는군, 비지통은 치워도 되겠어 하고 알아서 비지통을 싹 가져가요. 조리대는 공간이 더 생기고 주방장은 감명을 받겠죠. 아따 센스가 있구만, 자네 이름이 무엇이단가? 이 기똥창 조수는 가시성을 쓰고 이름이 비지 컬렉터예요. 컴퓨터와 일을 할 때도 처리할 정보들을 올려놓을 공간이 필요해요. 이게 조리대로 비유한 메모리예요. 조리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종류의 요리를 동시에 더 여러 개를 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살 때 램을 보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코드를 짜는 건 컴퓨터의 주방장에게 레시피를 써주는 거예요. 코드에 작성하는 변수들, 함수들, 객체들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요소들, 즉 조리대에 얹어지는 재료들과 도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방장은 자기 주도적이지 못해요. 레시피대로 하다가 조리대가 꽉 차버리면 그냥 멘탈이 나갑니다. 들어 누워버려요. 중간중간 치워줘야겠죠. C나 C++ 같은 오래된 언어에서는 이걸 레시피에 일일이 써줘야 했어요. 김치를 꺼낸다, 칼을 꺼낸다, 칼로 김치를 썬다, 김치를 치운다, 칼을 치운다. C 배워보신 분들 애멀로 기억하시죠? 레시피로 비유해서 그렇지 코드를 짠다는 건 훨씬 복잡한 일이에요. 아무리 신중한 프로그래머가 조심스럽게 코드를 짜도 비워줘야 할 메모리 공간을 깜빡 놓치고 남겨두는 일들이 생겨요. 이걸 메모리 누수, 메모리 릭이라고 해요. 이렇게 새어서 흘러내린 것들이 쌓여서 메모리를 꽉 채우면 컴퓨터가 뻗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비롯한 새로운 언어들에서는 garbage collector라는 걸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센스 있는 조수 같은 로봇가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해야 했던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메모리를 알아서 관리하는 언어들을 managed language라고 해요. 반대는 unmanaged language죠. 언어와
동작하는 환경마다 다르지만 특정 때에 특정 방식으로 필요 없는 정보들, 즉 garbage들을 쓸어 담아다 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mark and sweep, 조리대를 쭉 훑으면서 아직 필요한 것들만 마크한 다음에 마크 안 된 것들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보면 루트에서 닿지 않는 변수들을 치우는 거죠. 또 하나는 reference counting, 참조 카운팅이라고 하죠. 한 요소가 어느 다른 요소에게 몇 번이나 참조가 되는지 세어서 그 수가 0이 되면 치우는 거예요. 옛날, 특히 자바 초기에는 가베지 컬렉터가 좀 무식하게 주방장 딱 멈춰 세우고 조리대를 전수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컴퓨터가 몇 초씩 어는 거죠. 지금 많이 스마트해져서 가능한 주방장 방해 안 하고 슬슬 멀티스레드로 돌면서 죽어가요. 그럼에도 이 가베지 컬렉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판단력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워야 할 것들을 100% 잡아내지 못해요. 때문에 난 매니지드 언어를 쓰니까 메모리 관리는 가베지 컬렉터에 맡길게요 할 게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메모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뭘 프로그래밍 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언어나 환경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 방지의 효과적인 방식이 저기선 성능만 저하시키기도 해요. 같은 것에 대해서도 개발자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언어나 플랫폼, 기기마다의 바람직한 메모리 방식을 이것저것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순환 참조하지 말 것, 변수들이 서로 첨제해버리면 레퍼런스 카운팅이 0이 안 돼요. 파산해야 할 놈들끼리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노노노노. 그럼에도 새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겠죠. 새면 찾으면 돼요. 고무 호수가 찢어져서 어디 샌다 싶으면 물에 넣고 펌프질해서 공기방울로 구멍을 찼잖아요. 언어나 환경마다 이 누수를 잡아내기 위한 방법들이 있고 디버깅, 모니터링 툴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누수를 찾아내고 틀어막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누수 사례, 안드로이드에서 메모리 릭 잡기, 파이썬의 가비지 컬렉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같은 키워드들로 구글링하면 메모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많은 팁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잘 알고 익혀야 할 메모리 관리를 잘 알고 익혀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어보려 해요. 잘못되거나 미흡한 설명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